유산? 당연히 내가 다 받아야지. 넌 시집간 딸이잖아. 장례식장 복도에서 오빠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에 든 국그릇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국물 위 파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그날은 아버지 장례식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강남 성모 장례식장 301호 조문객들이 거의 다 돌아가고 가족들만 남아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지영, 55세,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32년 교직 생활을 해왔고 내년이면 정년 퇴임이에요. 오빠와는 3살 차이, 어릴 적부터 오빠는 대학, 너는 시집이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복도 끝에서 새언니 수진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여보, 회사 정리하려면 빨리 유산 처리해야 한다니까. 그 순간 제 시선이 빈소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영정 사진 옆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30년도 더 된 것 같은 갈색 가죽이 달아서 검게 변한 가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회사 다니실 때 들고 다니시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분명 아버지 사무실에 있어야 할 물건인데 왜 여기에 있는지 이상했습니다. 국그릇을 상 위에 내려놓자 국물이 출렁이며 소리를 냈습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가 윙윙거리며 장례식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오빠의 구두 소리가 딱딱거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지영아, 너도 알잖아. 회사는 당연히 장남인 내가 물려받는 거고 집도 내가 가져가야지. 통장에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건 반반 나누자. 민수 오빠가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수진도 뒤따라 들어와 제 옆에 섰습니다. 아가씨, 우리도 속상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회사 빚도 있고 해서 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정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눈빛이 제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11월의 찬바람이 불어왔고 장례식장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참, 지영아. 병원비는 내가 다 냈으니까 내가 따로 청구할 건 없지. 오빠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낸 병원비가 5억 원이었습니다. 제 월급 5년치를 쏟아부은 돈이었죠. 그런데 오빠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오빠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로 나갔고 새언니도 따라 나가며 역시 아가씨는 착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윙윙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영정 사진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선이 다시 그 가죽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왜 그렇게 신경이 쓰였을까요? 마치 아버지가 저한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를 정리할 때 저는 그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안에 뭔가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아니,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너무 밝아서 별을 볼 수 없었죠. 그날 저는 오빠의 진짜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로 3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이었어요. 아버지가 위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던 그날부터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오전 8시 20분까지 교실에 들어가야 했어요. 국어 수업을 5시간씩 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남편 태수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평범한 교사의 일상이었죠. 하지만 주말은 달랐어요. 토요일 아침이면 저는 서울 강남의 세브란스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1층 안병동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11층 버튼을 누를 때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병실은 1103호였습니다. 문을 열면 언제나 같은 풍경이 펼쳐졌어요.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 그 옆에 링거줄, 그리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물컵과 과일 바구니. 지영이 왔구나. 아버지는 늘 반갑게 웃으며 맞아주셨지만 그 웃음 뒤로 스쳐 지나가는 고통의 표정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2020년 가을부터 2023년 여름까지 3년간 저는 매주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빠는 거의 오지 않았어요. 처음 입원하셨을 때 오빠가 말했죠. 아버지, 제가 병원비 다 댈게요. 걱정 마세요. 회사 자금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심했었습니다. 오빠가 회사 대표이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달 병원비가 아직 입금이 안 되는데요. 저는 깜짝 놀라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병원비가 미안. 회사 자금 이체가 좀 늦어져서 그래. 내가 바로 처리할게. 오빠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입금은 되지 않았고 결국 저는 제 통장에서 2천만 원을 꺼내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때는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아버지의 항암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 달 치료비가 1,500만 원씩 나왔고 3개월마다 정밀 검사를 하면 추가로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제 적금을 깼습니다. 20년간 모아둔 1억 원을 모두 병원비로 냈습니다. 2022년이 되자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고 하루 입원비가 200만 원이었습니다. 일주일이면 1,400만 원, 한 달이면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 2억 원을 꺼내 병원비를 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선생님, 퇴직금을 지금 찾으시면 불이익이 있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답했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니 잔액이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 태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집도 담보대출 받자. 내가 알아볼게. 태수는 은행원 출신이라 대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고 우리는 살고 있던 아파트에 1억 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 돈도 모두 병원비로 나갔습니다.
2023년 봄 어느 날 병원 복도에서 오빠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빠는 양복 차림에 명품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오빠, 오랜만이다. 제가 인사하자 오빠는 멋쩍게 웃으며 지영아.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자주 못 왔어.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이번 달 병원비 8,500만 원 입금 부탁드려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고 저는 조용히 제가 낼게요라고 말하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할부로 결제했어요. 오빠는 아무 말 없이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가 아버지의 차갑고 메마른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불쑥 튀어나와 있었어요. 지영아,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응, 아빠. 너 많이 힘들지?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고 저는 아니야, 아빠. 괜찮아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통장 잔액은 200만 원, 대출금은 1억 원, 매달 빠져나가는 카드값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침대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지영아, 나중에 최 변호사 찾아가라.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최 변호사요? 누구세요? 아빠 친구야. 30년 지기지. 연락처는 내 수첩에 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요, 아빠? 그냥 찾아가 봐. 아빠가 부탁한 거 있으니까. 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여보, 아빠가 이상한 말씀 하셨어. 변호사를 찾아가래라고 말했더니 태수는 아무래도 유언장 관련된 거 아닐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언장. 아빠한테 남은 재산이 있을까? 회사도 적자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요. 3년 동안 제가 낸 병원비는 총 5억 원이 넘었습니다. 평생 저축과 퇴직금 그리고 대출금까지 모두 쏟아부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장례식장에서 오빠는 말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다 냈으니까.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아버지의 차가운 손, 그리고 통장 잔액이 바닥나는 걸 보던 그 불안한 순간들이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었다는 것을요. 장례식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빈소앞 식탁에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미역국,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밥. 저는 오빠 가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태수는 제 옆에 앉았고 딸 서연이는 당직 때문에 병원에 있었어요. 새언니 수진이 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요즘 학교 월급 많이 나오죠? 숟가락을 든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보통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수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사면 연봉이 7천만 원은 되잖아요. 거기다 방학도 있고. 부럽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빠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새언니 말이 맞아. 지영이 너 정년까지 하면 퇴직금도 꽤 될 거 아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가씨. 아버님 병원비를 오빠가 다 댔잖아요.
3년이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좀 보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찰그랑 소리가 식탁을 울렸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오빠가 미역국을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말이 맞지. 나도 회사 운영하느라 힘든데 병원비까지 다 됐잖아. 3년이면 얼마야? 최소 10억은 들었을 거야. 제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는 병원비 한 푼도 안 냈잖아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밥 먹는 소리도 멈췄어요. 형광등의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내가 안 냈다고? 야, 나 회사 돈으로. 회사 돈으로 한 푼도 안 내셨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가 다 냈어요. 3년간 5억 원을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5억? 5억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3년간 모아둔 병원 영수증 뭉치였습니다. 식탁 위에 펼쳐두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매달 제 이름으로 결제한 영수증이에요. 오빠가 영수증을 집어들었고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네. 제 통장에서 2억, 퇴직금에서 2억, 대출금으로 1억. 총 5억 원이에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가슴속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럼 오빠는 뭘 한 거예요? 회사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돈 빼냈다면서요?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회사 자금 운영이 어려워서 운영비를 병원비라고 장부에 적으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사에서 3년간 12억 원이 병원비 명목으로 인출됐더군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납부된 금액은 제 와이프가 낸 5억 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습니까? 식탁 위 밥그릇에서 김이 서서히 사라지고 국물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비로 쓴 거예요. 직원 월급도 줘야 하고 자재비도 내야 하잖아요. 그럼 왜 병원비라고 장부에 적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그건 세무사가 잘못 처리한 거죠.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간 계속 잘못 처리했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영아. 너 지금 오빠한테 뭘 하는 거야? 횡령했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일어섰습니다. 저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냈고 오빠는 회사에서 12억을 빼내셨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형광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빈소박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목소리가 커져서 조문객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회사가 어려웠어. 알겠어. 직원 30명 월급 줘야 하고 자재비 내야 하고 임대료 내야 하고 돈이 필요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걸 아버지 병원비 명목으로 빼내신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아가씨, 그렇게 따지면 회사 지분은 오빠 거잖아요. 회사 돈을 쓴 게 뭐가 문제예요?
아버지 명의 회사예요. 오빠는 대표이사일 뿐이에요. 태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오빠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쾅! 밥그릇이 튀었고 국물이 식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봐, 김 교수. 당신이 왜 끼어들어? 우리 집안일이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빠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회사 운영비가 아니라는 것도요. 그때 복도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양복을 입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민수 씨, 여기 계셨군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아, 김 사장님. 회사 빚 30억 언제 갚으실 겁니까? 벌써 6개월째 연체인데요. 그 남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30억이라는 숫자가 제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회사에 30억 빚이 있다고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남자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잠깐만요. 밖에서 얘기합시다. 둘은 복도로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빈소 안에는 저와 수진 그리고 남편만 남았습니다. 수진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만족하세요? 오빠 망신 주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흩어진 영수증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밖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달까지 꼭 갚을게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회사에 30억 빚이 있다면 오빠가 빼낸 12억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직원 월급과 운영비로 썼다고 했지만 그럼 왜 회사는 더 망해가고 있는 걸까요?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남자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고 박철수 회장님 장례식장이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업은행 여신팀 박 과장입니다. 회사 대출금 15억 원 상환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이 안 되셔서요. 또 빚이었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그 남자는 명함을 건네고 나갔습니다. 명함을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회사 빚이 총 45억이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유산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요. 회사를 살리려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가진 것까지도 모두 빼앗아 회사 빚을 갚으려는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장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찬비가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오빠를 더 이상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8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태수는 장례식장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빠 부부는 회사 채권자들과 복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빈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영정 옆에 놓인 가죽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3일 내내 그 가방이 신경 쓰였어요. 왜 하필 영정 옆에 놓여 있는 걸까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렸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영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무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가방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열쇠에는 국민은행 강남지점이라고 적힌 택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역시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최준혁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10억 3,847만 5,629.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함을 먼저 봤어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준혁. 4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구나. 최 변호사를 꼭 만나라.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다. 그 사람을 믿어라. 사랑한다. 아빠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봉투와 열쇠, 메모지를 제 가방에 넣었어요.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뭐해? 아, 그냥. 아버지 영정 보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정리하고 나가자. 내일 산에 모시고. 오빠는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봉투, 열쇠, 메모지,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신 게 분명해.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최준혁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박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아, 박지영 선생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최준혁입니다. 철수 형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희를 찾았습니다. 20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지영 선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최준혁입니다. 철수 형님과는 40년 지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큰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5년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만약 형님이 돌아가시면 지영 씨한테 이걸 전해달라고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사본 3장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50억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 신한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70억 원. 손이 떨렸어요. 시티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30억 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합계 150억 원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150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님께서 30년간 모으신 돈입니다. 1995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지영 씨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셨죠. 2010년대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고요. 모든 게 지영 씨 명의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셨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형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영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시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나왔어요. 강남구 대치동 장례식 마지막 날 저녁 8시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태수는 장례식장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오빠 부부는 회사 채권자들과 복도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빈소 안에 남아 있었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영정 옆에 놓인 가죽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3일 내내 그 가방이 신경 쓰였어요. 왜 하필 영정 옆에 놓여 있는 걸까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어요.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찌익 소리가 조용한 빈소에 울렸어요.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어요. 하얀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영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꺼냈어요. 무게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가방 안을 더 뒤져봤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어요.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열쇠에는 국민은행 강남지점이라고 적힌 택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노란색 메모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펼쳤어요. 역시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최준혁 변호사에게 연락해라. 1038만 4756 29.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가 무언가를 준비하셨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명함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명함을 먼저 봤어요.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최준혁. 40년 경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없겠구나. 최 변호사를 꼭 만나라.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다. 그 사람을 믿어라. 사랑한다. 아빠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아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하게 봉투와 열쇠, 메모지를 제 가방에 넣었어요. 오빠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뭐해? 아, 그냥. 아버지 영정 보고 있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 이제 정리하고 나가자. 내일 산에 모시고. 오빠는 다시 나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봉투, 열쇠, 메모지, 그리고 아버지의 편지.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아침 바로 변호사한테 전화해. 아버지가 뭔가 준비하신 게 분명해.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최준혁 변호사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박지영이라고 하는데요. 아, 박지영 선생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잠시 후 굵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 씨, 최준혁입니다. 철수 형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요.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가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정희를 찾았습니다. 20층 건물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내렸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박지영 선생님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흰머리에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지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최준혁입니다. 철수 형님과는 40년 지기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최 변호사는 책상 서랍에서 큰 봉투 3개를 꺼냈습니다. 형님께서 5년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만약 형님이 돌아가시면 지영 씨한테 이걸 전해달라고요.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통장 사본 3장이 나왔어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50억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50억? 신한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70억 원. 손이 떨렸어요. 시티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30억 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합계 150억 원입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갔어요. 150억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형님께서 30년간 모으신 돈입니다. 1995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 지영 씨 명의로 적금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강남 부동산에 투자하셨죠. 2010년대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사셨고요. 모든 게 지영 씨 명의입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셨다고요? 저는 몰랐어요. 형님께서 비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영 씨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시지만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변호사가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 나왔어요. 강남구 대치동 센터포인트 빌딩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시가 8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지영 씨 명의로 5년 전에 변경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형님께서 1990년대에 3억 원에 사신 건물인데 지금은 80억이 됐어요.
월세 수입도 매달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 돈도 전부 지영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님 편지입니다. 지영 씨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30년간 모은 돈이다. 회사 돈이 아니라 아빠가 개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번 돈이다. 민수에게는 회사를 물려준다. 하지만 회사에는 30억 빚이 있다. 너에게는 이 돈을 준다. 150억이다. 아빠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민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아왔다. 대학도 회사도 집도. 너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다. 진짜 효자는 누구인지,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아빠가 아플 때 누가 매일 왔는지. 이제 너의 차례다. 이 돈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민수에게는 알려주지 마라. 그 아이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한다, 지영아.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5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큰아드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 말씀 못하시고 그냥 지켜보셨죠. 대신 지영 씨가 고생하시는 걸 보시고 개인 재산은 따로 모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일을 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년 전부터 아셨어요. 회사 장부를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회사 자금 흐름 분석입니다. 지난 5년간 박민수 이사님이 회사에서 빼낸 돈이 총 20억 원입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12억, 운영비 명목으로 8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을 빼냈어요. 네. 실제 병원비로 쓴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급차 구매,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암을 악화시켰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때문에 더 아프셨다니. 하지만 형님께서 고소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니까요. 대신 지영 씨에게 이 자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쓰라고요.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5년치 회사 장부와 계좌 이체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손이 USB를 받았어요. 작은 USB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대여금고 열쇠입니다. 안에 형님께서 남기신 게 더 있대요. 국민은행 강남지점 302번 금고입니다. 제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네, 그겁니다.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보세요. 회의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150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집에서 기다려. 응, 어떻게 됐어? 직접 얘기할게. 믿기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한강 다리 위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30년간 숨겨둔 150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센터포인트 빌딩 5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현재 시가 80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지영 씨 명의로 5년 전에 변경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형님께서 1990년대에 3억 원에 사신 건물인데 지금은 80억이 됐어요. 월세 수입도 매달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 돈도 전부 지영 씨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변호사가 세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형님 편지입니다. 지영 씨한테 직접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한 장 가득 적혀 있었어요. 지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30년간 모은 돈이다. 회사 돈이 아니라 아빠가 개인적으로 주식과 부동산으로 번 돈이다. 민수에게는 회사를 물려준다. 하지만 회사에는 30억 빚이 있다. 너에게는 이 돈을 준다. 150억이다. 아빠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지? 민수는 장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받아왔다. 대학도 회사도 집도. 너는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아빠는 알고 있었다. 진짜 효자는 누구인지, 병원비를 누가 냈는지, 아빠가 아플 때 누가 매일 왔는지. 이제 너의 차례다. 이 돈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민수에게는 알려주지 마라. 그 아이는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랑한다, 지영아.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눈물이 똑똑 떨어졌어요. 최 변호사가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변호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5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큰아드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아셨습니다. 하지만 아들이라 말씀 못하시고 그냥 지켜보셨죠. 대신 지영 씨가 고생하시는 걸 보시고 개인 재산은 따로 모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일을 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2년 전부터 아셨어요. 회사 장부를 보시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조사를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회사 자금 흐름 분석입니다. 지난 5년간 박민수 이사님이 회사에서 빼낸 돈이 총 20억 원입니다. 병원비 명목으로 12억, 운영비 명목으로 8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20억을 빼냈어요. 네. 실제 병원비로 쓴 건 거의 없고요.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고급차 구매,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다 기록이 있습니다. 제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많이 상심하셨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더 나빠지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도 스트레스가 암을 악화시켰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때문에 더 아프셨다니. 하지만 형님께서 고소는 원하지 않으셨어요. 아들이니까요. 대신 지영 씨에게 이 자료를 주라고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쓰라고요. 변호사가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5년치 회사 장부와 계좌 이체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제 손이 USB를 받았어요. 작은 USB였지만 무게가 엄청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대여금고 열쇠입니다. 안에 형님께서 남기신 게 더 있대요. 국민은행 강남지점 302번 금고입니다. 제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네, 그겁니다.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보세요. 회의실을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서울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모든 게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150억 원. 그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남산타워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집에서 기다려. 응, 어떻게 됐어? 직접 얘기할게. 믿기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한강 다리 위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30년간 숨겨둔 150억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사님이 어디가 좀 편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거리가 흘러갔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고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가득 차 있었어요. 30년간의 기억들로요. 150억이라는 숫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셨다는 말이요. 30년이면 360개월 300만 원씩이면 108억 원입니다. 거기에 이자와 투자 수익까지 합쳐서 150억이 된 거죠. 택시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태수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됐어? 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태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아줬어요. 그제야 입이 열렸습니다. 150억. 뭐? 아버지가 150억을 남기셨어. 내 명의로.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도 말을 잃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아버지의 편지. 하나씩 보여줬어요. 태수는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입을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0년간 매달 300만 원씩 모으셨대. 내가 전혀 모르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아버지 편지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장인 어른이 이렇게까지.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냉장고 모터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때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1975년 제가 8살 때였어요. 오빠는 11살이었죠. 그해 추석날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모두 모였고 할아버지가 세뱃돈을 주셨어요. 오빠는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5만 원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왜 오빠는 더 많이 받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빠는 남자니까. 나중에 대학도 가야 하고. 할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1982년 제가 15살 때였어요. 오빠가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났고 친척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오빠 어깨를 두드리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역시 우리 민수야. 장남답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너는 상업고등학교 가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오빠 대학 등록금 대야 하니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대학도 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아빠.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1985년 제가 18살 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은행 텔러로 취직했어요. 월급 35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집에 20만 원을 들였어요. 오빠 대학 등록금을 보태는 거였죠. 남은 15만 원으로 제 생활비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낮에는 은행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교에 다녔어요. 등록금은 제 월급에서 냈습니다. 4년이 걸렸어요. 27살에 겨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대학 다니는 걸 아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졸업식 날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 졸업식에는 온 가족이 다 갔었거든요. 1988년 30살에 임용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에 가고 밤 11시까지 공부했습니다. 3년 만에 합격했죠. 합격 발표를 보고 혼자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빠, 나 임용고시 붙었어. 그래? 잘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축하한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이미 아버지 회사에 취직해 있었어요. 과장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이사가 됐죠. 1995년 저는 35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교수였어요. 결혼 자금은 제가 모은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5천만 원이었어요. 아버지는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이게 아빠가 줄 수 있는 전부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요. 오빠가 결혼할 때는 아버지가 아파트를 사주셨거든요. 2억 원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1995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제 명의로 적금을 시작하신 때가요.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하셨던 거예요. 그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0년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께 화를 냈어요. 아빠, 왜 이제야 병원에 가신 거예요? 진작 검진 받으셨으면. 미안하다, 지영아. 아빠가 바빠서.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습니다. 회사 일로 바쁘셨고 오빠 일로 바쁘셨어요. 저한테는 시간이 없으셨죠. 하지만 병원에 입원하신 후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제가 병문안 가면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을 꼭 잡으시고 한참을 그렇게 계셨죠. 지영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씀을 수없이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그러시는지 몰랐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2023년 7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왜요, 아빠? 내가 어릴 때 대학 못 가게 해서, 결혼할 때도 제대로 못 해줘서, 그동안 오빠한테만 신경 쓰고 아버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아빠. 다 지나간 일이에요.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서러웠는지.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요. 지영아, 아빠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이제야 알았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뭘?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신 이유를요. 30년간 매달 300만 원씩. 그게 아버지의 사과였던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 어른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 알아. 이제야 알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보름달이었어요. 밝은 달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달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요. 30년간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지만 매달 300만 원이 아빠의 사랑이었다는 거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늦었지만 알게 됐으니까요. 남편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지킬 거예요. 뭘? 아버지가 주신 이 사랑을요. 150억이 아니에요. 이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걸 지킬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빠한테는 말 안 할 거예요. 아버지 유언대로요. 오빠는 회사 받았어요. 30억 빚과 함께요. 그게 오빠 몫이에요. 태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지지할게. 고마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던 모습, 제 손을 꼭 잡으시던 모습, 고맙다고 하시던 그 목소리가요. 아빠, 이제 제가 할 차례예요. 중얼거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신 이 사랑을 제가 지킬게요. 그리고 아빠가 못하신 것들을 제가 할게요. 걱정 마세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착한 딸로만 살지 않겠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지키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제 가방 안에는 150억 원의 비밀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통장 사본, 아버지 편지, 그리고 USB. 교실에 들어가 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육사 시인의 절정을 공부하겠습니다. 칠판에 시를 적었어요. 매운 계절의 채찍에 갈겨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시를 읽으며 문득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30년간 매운 계절을 견뎌왔던 제 모습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더 이상 휩쓸려가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교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빠였습니다. 지영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와. 유산 정리 이야기 좀 하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유산 정리라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빠, 49제 지내고 이야기해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아니야. 회사 비 때문에 빨리 처리해야 해. 오늘 저녁 7시에 와. 강요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교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여보세요, 박지영 선생님 계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제가 박지영인데요. 저는 박철수 회장님 회사 격리부에서 일하는 김철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꼭 만나 뵙고 싶은데 시간 되실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께 꼭 전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부탁하신 일이라면 들어야 했어요. 오늘 오후 5시에 학교 앞 모노브라운 카페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후 5시 약속한 카페에 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선생님, 저 김철민입니다. 그가 일어나 인사했어요.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커피도 시키지 않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선생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지영이한테 이걸 전해줘라고요. 그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색 USB였어요. 이게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회사 장부입니다. 지난 5년간의 모든 회계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USB를 받았어요. 손바닥 안에서 작게 느껴졌지만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왜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민수 이사님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아셨어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2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하셨대요. 병원비 명목으로 매달 돈이 나가는데 실제로 병원에는 입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한테 조사를 시키셨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요? 총 20억 원입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병원비 명목으로 12억, 운영비 명목으로 8억. 모두 민수 이사님 개인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김대리가 계속 말했어요. 실제로 쓰인 건 고급 외제차,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명품 구매.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신 겁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네. 아시고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아들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증거만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김대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를 마지막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철민아, 이걸 지영이한테 꼭 전해줘. 그 아이가 필요할 때가 올 거야라고요.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이것까지 준비하셨다니요.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회사에서도 항상 선생님 이야기만 하셨거든요.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착한지 아냐고요. 김대리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슬픈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리님, 이 일로 불이익 받으시는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퇴사할 예정이에요. 회사가 어차피 오래 못 갈 것 같아서요. 민수 이사님이 회장님 돌아가신 후로 더 심하게 돈을 빼고 계시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이제 USB가 2개 들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준 것과 김 대리가 준 것. 둘 다 오빠의 횡령 증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해 남편에게 모든 걸 보여줬어요. 태수는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엑셀 파일, PDF 문서, 계좌 이체 기록.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명확했어요. 오빠가 5년간 회사 돈 20억 원을 빼낸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확실한 증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오빠가 먼저 움직이게 둬야 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요. 남편이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획이 있어? 오늘 저녁에 오빠 집에 가야 해요. 유산 정리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갈 거야? 아니요, 당신도 같이 가요.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녹음할 거예요. 오빠가 하는 말 전부요. 태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녹음기 하나 챙길게. 저녁 7시 오빠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40평짜리 아파트였어요. 아버지가 사주신 집이었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새언니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요, 아가씨. 그녀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갔어요. 오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협상이라도 하러 나온 것처럼요. 앉아. 오빠가 말했습니다. 명령조였어요. 저와 남편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 가방 안에서는 핸드폰 녹음 기능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주머니 안에서도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오빠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산 목록이야. 회사, 집, 그리고 통장. 서류를 펼쳤어요. 회사는 당연히 내가 물려받는 거고.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집도 내가 가져갈 거야. 이미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통장인데. 오빠가 잠시 멈췄습니다. 통장에 5억 정도 남아 있어. 이건 반반 나누자. 2억 5천씩. 새언니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오빠가 병원비 다 냈으니까 더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니까 공평하게 나누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다른 통장은 없어요? 오빠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다른 통장? 무슨 통장? 혹시 제 명의로 된 통장 같은 거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내 명의로 된 통장. 그런 거 없는데. 오빠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해요? 당연하지. 내가 아버지 재산 다 파악하고 있었어. 저는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빠는 정말 몰랐던 거예요. 150억의 존재를요. 그럼 됐어요. 오빠 말대로 할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우리 지영이는 착해. 그럼 여기 서류에 사인만 하면. 잠깐만요.
남편 태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형님,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뭔데? 회사 빚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오빠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30억 정도 돼. 정확히는 45억이던데요. 태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5년간 회사에서 빼낸 돈이 20억이라고 들었습니다만.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새언니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한테 증거가 다 있어요. 회사 장부, 계좌, 이체 기록, 모든 게요.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오빠. 저도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5억을 냈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12억을 병원비 명목으로 빼냈죠. 실제로는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리고 운영비 명목으로 8억을 더 빼냈어요. 총 20억. 고급차, 골프 회원권, 해외여행. 다 기록이 있어요.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어떡해? 아버지가 다 아셨어요. 2년 전부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알아요? 아들이 회사 돈을 빼돌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는지요. 오빠가 말을 잃었습니다. 새언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아가씨, 그건 오해예요. 회사 운영이 힘들어서.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경찰에 가져가면 오빠는 횡령죄로 고소당해요. 알고 계시죠? 오빠가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소는 안 할 거예요. 오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망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제 몫은 건드리지 마세요. 회사든 집이든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제가 가진 건 절대 손대지 마세요.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하세요, 오빠. 약속할게. 저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럼 이만 갈게요. 남편과 함께 일어났어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새언니가 소리쳤어요. 아가씨, 정말 매정하네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왔어요. 복도로 나오니 숨이 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남편이 말했어요. 잘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시작일 뿐이에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된 파일을 확인했어요. 40분짜리 녹음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모든 말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준비됐어요. 모든 증거를 다 모았어요. 잘하셨습니다, 지영 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49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의 법률 사무실에 모두 모였어요. 오빠 부부, 저와 남편 그리고 최 변호사. 유산 분할 협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은 고 박철수 회장님의 유산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합의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빠가 서류를 꺼냈어요. 간단합니다. 회사는 제가, 집도 제가 가져가고요. 통장은 반반 나누면 됩니다. 새언니 수진이 덧붙였어요. 원래는 오빠가 병원비 다 냈으니까 더 받아야 하는데 가족이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최 변호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영 씨, 동의하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동의할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우리 지난번에 합의했잖아. 오빠가 소리쳤어요. 합의한 적 없어요. 오빠가 일방적으로 말했을 뿐이에요. 최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지영 씨 쪽에서 제안하시죠.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보시죠.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병원 영수증 뭉치. 아버지 병원비 5억 원. 제가 3년간 냈어요. 여기 영수증 전부 있습니다. 오빠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막았어요. 오빠는 회사에서 병원비 명목으로 12억을 인출했죠. 하지만 실제로 병원에 낸 건 한 푼도 없어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USB를 변호사에게 건넸어요. 여기 회사 장부 5년치가 있습니다. 오빠가 병원비 명목 12억, 운영비 명목 8억, 총 20억 원을 회사에서 빼낸 기록이요. 최 변호사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엑셀 파일들이 떴어요. 이건 횡령입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회사 운영비로 쓴 거예요. 새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왜 병원비라고 장부에 적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건 세무사가 잘못. 5년간 계속 잘못 적었어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빠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지영아, 제발 이러지 마. 아직 안 끝났어요, 오빠. 저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장 사본 3장.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오빠의 눈이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커졌어요. 우리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50억 원. 제가 천천히 읽었습니다. 신한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70억 원. 새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라고요? 시티은행 계좌. 예금주 박지영. 잔액 30억 원. 제 손가락이 마지막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합계 150억 원입니다. 오빠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쿵 소리가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아버지가 30년간 제 명의로 모아주신 거예요. 1995년부터 매달 300만 원씩이요. 오빠는 말을 잃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최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5년 전에 모든 명의를 지영 씨로 변경하셨습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 주식 배당금 모두 합쳐서 150억입니다. 새언니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쾅. 이건 불공평해요. 오빠가 회사 운영했는데 회사는 오빠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도 오빠 거고요. 전 이 통장만 있으면 돼요. 말도 안 돼. 새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장남이에요. 더 받아야 한다고요. 오빠는 이미 다 받았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학 등록금, 회사, 집, 결혼 자금. 전부 아버지가 주신 거잖아요. 저는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오빠가 다시 앉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전 오빠 사과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제가 일어섰습니다.
전 제 것을 지키러 왔어요. 아버지가 주신 마지막 선물을요.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요. 나는 오빠로서. 오빠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오빠가 동생 병원비 가로채고 회사 돈 빼돌리고 그게 오빠가 할 짓이에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새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회사 빚이 45억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건 오빠가 해결할 문제예요. 오빠가 20억 빼낸 거 다시 넣으면 25억만 남잖아요.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새언니가 울먹였습니다. 다 써버렸어요. 그게 제 문제예요. 제 목소리가 낮고 차갑게 깔렸습니다. 오빠가 외제차 사고 골프 치고 해외여행 다니는 동안 저는 대출 받아서 아버지 병원비 냈어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회사와 집은 박민수 씨가 가져가시고 통장 150억과 대치동 센터포인트 빌딩은 박지영 씨가 가져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새언니가 소리쳤습니다. 빌딩도요? 네. 대치동 센터포인트 빌딩. 5년 전부터 지영 씨 명의입니다.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어요. 시가 80억 원입니다. 오빠가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일어서려는데 오빠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제발 좀 나눠줘. 회사 살려야 해.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빠, 전 오빠한테 받은 게 없어요. 줄 것도 없어요. 우리 남매잖아. 남매요? 제가 비웃었습니다. 남매였으면 제가 대학 못 갈 때 도와주셨어야죠. 결혼할 때 축의금이라도 제대로 주셨어야죠. 아버지 병원비라도 같이 내셨어야죠. 오빠는 한 번도 남매로 살지 않았어요. 오빠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오빠,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명절에도 오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까지예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들어왔어요. 지영아. 오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제 뒤를 따라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어. 남편이 저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잘했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갔어요. 15층에서 1층까지.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해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30년간의 참음이 끝났어요. 30년간의 양보가 끝났습니다. 30년간의 착한 딸 역할이 끝났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가니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11월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디 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바다 보러 갈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부산.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요. 그날 나는 30년간의 참음을 끝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부산 해운대에 있어요.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버지의 책방이에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한 11월의 햇살이 책장을 비추고 있어요. 커피 향기가 서점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원두로 내린 커피였어요. 책장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1층은 서점입니다. 중고책과 새 책을 함께 팔아요. 시집, 소설, 에세이들이 가득합니다. 2층은 무료 독서실이에요.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도서관이 없어서 공부 못했던 기억 때문이었어요. 지금은 매일 1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엄마, 손님 오셨어. 딸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는 의사 일을 하다가 주말이면 부산으로 내려와요. 서점 일손을 돕고 저랑 시간을 보냅니다. 네, 금방 갈게. 카운터로 갔어요. 60대 할머니 한 분이 책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어떤 책 찾으세요? 시집 있나요? 요즘 시를 읽고 싶어서요. 여기 이육사 시인 전집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세요. 할머니께 책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책을 펼쳐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네요. 이거 살게요. 책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나가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점 이름이 참 좋네요. 아버지의 책방. 감사합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행복해? 딸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외삼촌이랑은 아직도 연락 안 해? 응. 1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서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용서는 안 해도 돼. 그냥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고마운 딸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아줬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푸른 바다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건 150억이 아니었다는 걸요. 너는 소중하다는 메시지였습니다. 30년간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 매달 300만 원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오빠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사랑은 못 받았습니다. 저는 돈을 받았지만 사랑도 함께 받았어요. 그게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가끔 오빠 생각이 납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45억 빚은 갚았을까요? 잘 살고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 미움은 없습니다. 원망도 없어요. 그냥 각자의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나중에 이런 거 하고 싶어. 무료 진료소.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제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 우리 서연이도 할아버지 닮았구나. 서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도 닮았잖아. 할아버지 사랑을 이어가고 있잖아.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서점을 통해서요. 지금 제 통장에는 여전히 140억 원이 남아 있어요. 서점 만드는데 10억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자유롭다는 게 중요한 거죠. 더 이상 누구 눈치 안 보고 살아요.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착한 딸 역할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요? 30년간 차별받고 병원비까지 혼자 내고 그래도 남매라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도 용서 못했어요. 연락도 없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편하네요.
분노도 없고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바다가 보이는 서점에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커피를 마십니다. 창밖으로 갈매기가 날아가고 있어요. 파도가 부서지며 하얀 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제 어깨를 감싸 안아요. 아버지 고맙습니다. 30년간 저를 사랑해 주셔서요. 말로는 표현 못하셨지만 매달 300만 원으로 사랑을 보여주셔서요. 덕분에 저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딸로 태어나서 후회 없어요. 그날 나는 비로소 내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